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첫 소식 한지은 기자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려고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죠? 법원은 심사 시작 11시간 만인 새벽 2시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이 김 위원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5일 만입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지난해 2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2,400여억 원을 들여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시세 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과 카카오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김 위원장까지 구속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에 빨간불이 켜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기간 동안 김 위원장을 상대로 시세 조종 지시,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뒤 기소할 방침입니다. 그룹 총수이자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인 김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의 카카오 수사가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당장 김 위원장이 직접 진두지휘했던 경영쇄신과 AI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일대 주주 지위도 내려놔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범수 위원장은 1월 카카오그룹의 총괄 역할을 하는 CJ협의체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주가 조종과 분식회계 혐의에서 비롯된 카카오그룹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 구속으로 카카오의 앞날도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카카오 쇄신 작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매각해 거액 차익을 챙기는 도덕적 해이 등 잇단 악재로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이 진두지휘한 AI와 해외 사업도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카카오는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김 위원장 공백으로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위원장의 시세 조종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카카오는 현행법에 따라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일대 주주 자격도 잃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면서 카카오 매출의 핵심인 쇼핑의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위원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지금 보셨습니다만 대기업 총수에게 도주 우려까지 인정이 됐다는 거 아주 이례적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혐의가 자본시장법상의 시세 조정 혐의였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려면 세 가지 정도의 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 그리고 또 주거 부정, 증거인멸 우려 또는 도주 우려가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를 때에 불구수사 원칙을 견제해야 되는데 구속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그걸 전부 다 검토를 했을 때에 지금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서 지금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 대기업 총수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죄가 인정됐을 때에 중형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는 뭐냐면은 범죄에 대해서 소명이 되는데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증거인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그 본인이 이제 출석하면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이게 그 주식을 인수, 인도, M&A 하는 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했지만 네. 계획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도 보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항변을 했습니다만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에 그 범위 그 지금 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대한 전체적인 소명이 있었다는 것을 강력히 추정하는 그런 그 영장 발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대기업 총수인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그 이유를 들어서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김 위원장의 혐의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앞서서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 증거인멸 등의 구속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이제 구속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결국에는 범죄도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시세 조정 혐의인데요. 작년 2월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네.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였던 하이브와 관련해서 이제 그 주식들을 시세 조정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그리고 책정하고 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그 시기를 보면 작년 2월 16일, 17일, 27일, 28일 4일인데요.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된 혐의는 2월 28일 하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이 수사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앞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 작년 10월과 11월에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넘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수사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김 위원장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그 카카오가 하고 있던 뭐 신사업이라는 이런 것들이 일단 멈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결국 그 대기업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지금 카카오톡의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의 24% 정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인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때 흑수저 신화로 14조 정도의 재산을 가져서 대한민국 재계 넘버원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각종 추문에 휩싸이면서 은둔의 경영자에서 전면에 나갔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어서 준법 경영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했고 더불어서 자율 경영이라는 시스템에서 중앙 집권적 경영 시스템으로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특히 그 카카오 같이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네. 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AI 신사업까지도 지금 그 야심차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준법 경영이라든가 그 경영 그 어떤 패턴 자체를 변화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총수가 구속됨으로써 네. 사실상 이게 비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비상 경영이란 것이 뭔가 혁신해서 새롭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 경영에 상당히 위기가 닥쳤다 평가하는 것이 뭐 틀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시세 조정 의혹뿐만 아니라 카카오와 관련한 다른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SM엔터주가 시세 조정 혐의도 굉장히 큰 혐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연루되어 있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의혹들이 이거 하나만은 아닙니다. 예. 2020년에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처스를 인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바람픽처스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비싸게 매수를 했다, 매입을 했다 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예.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하고 있는 카카오티 블루가 있는데 네.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콜을 조작했다, 콜 몰아주기를 했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고 네. 그리고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그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이 횡령과 배임을 했다라는 혐의로도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돈을 받고 학원에 수능 관련 문제를 팔아온 현직 교사 24명 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많게는 수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업체하고 유명 입시학원의 현직 교사 24명을 포함해서 네. 예. 한 69명 정도를
위계양 공직방 혐의와 김영란법 위반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요. 네. 왜 위계양 공무집행 방해를 그 혐의를 적용했냐 하면은 실제로 그 3년 내에 문제를 제작하거나 그것을 이제 학원에 판매하거나 아니면은 교재를 작성해서 이 그 교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평가위원으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마치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자격을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교육위원회의 평가원의 업무를 어떻게 보면 속여가지고 이제 그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받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김영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서울 소재 고등학교 교사 한 24명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 업체에 본인들이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확인했던 문제를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여러 가지로 만든 다음에 이게 그 대형 학원에 팔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을 김영란법 위반을 적용해가지고 검찰의 송치는 첫 지금 사례다 보니까 과연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길 것인지 재판에 넘겼을 경우에 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지금 현직 교사들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현직 교사들이 좀 연루가 돼 있다는 거에 좀 안타까움이 드는 마음인데요. 이건데 현직 교사들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칠 수 있을까요? 사실 학생들이 받는 충격이 가장 클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예.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되는 교사들인데 뒤로는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교육부 등에서도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다라고 한다면 징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 절차를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이 관련돼서 이제 신뢰가 무너진 교사들에 대한 응징에 또 어떤 응당하는 또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교사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범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문항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것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일 뿐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앞서 이제 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수본 관계자들은 이번과 관련해서 만약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면 첫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리 검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한 분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공교육의 신뢰가 무너졌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 등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공소 취소 부탁을 폭로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 당내 반발 정서를 극대화하겠다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재판 우리 동지들인데 그냥 오늘 속상해서 다들 밥 한 끼 같이 먹자는 겁니다. 윤 후보는 한 후보 사과를 요구했고 인간적으로 사과를 해야죠. 사과. 나경원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인간적인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원 후보는 한 후보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 중인 게 많죠. 그 정치인에게 검증은 운명과도 같은 겁니다. 한 후보는 상대 비판을 자제했습니다. 미래로 갈 겁니다. 그 앞에 비바람이 불던 폭풍우가 치던 제가 맨 앞에 서겠습니다. 어제 마감된 전당대회 당원 투표율은 최종 48.51%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6.59%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란 평가 속에 투표를 포기한 당원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투표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8일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조사 사실을 끝날 때쯤에야 이 보고받고 격노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서 질책을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총장이 외부 조사를 반대할까 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를 특혜로 규정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 조사를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 보기 드문 총장 패싱에 경로한 이 총장은 이 지검장을 불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이 지검장을 질책했고 이 지검장은 여러 차례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총장이 제3의 장소를 반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지자 서울중앙지검 명품수수 의혹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검사는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며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자, 이른바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 백을 받은 김건희 여사의 처신도 부적절했지만 최 목사가 집요하게 선물을 전달한 것도 이번 조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에 검찰에 제출된 SNS 전문에는 최재형 목사가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서 관저 초대를 요구하거나 가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장만할 테니 국빈 방문 때 들어달라,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21일 최재형 목사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김건희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개월 전 건넨 명품 가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냐며 들고 있는 게 뉴스에 나올까 눈여겨봐도 안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괜찮은 걸로 장만해주고 싶다며 원하는 모델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한 뒤 미국 국빈 방문에 좋은 걸로 들고 가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2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선 때와 달리 너무 외면하고 모른 척한다면서 관저에 초청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후 가방 이야기는 더 이상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분명 문제가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가방을 매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 건 회유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불법적인 녹취와 촬영을 한 저급하고 비열한 공작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 최 목사는 결국 선물을 받은 김 여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메시지 전문이 검찰에 제출된 만큼 대화의 맥락과 성격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이원석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원석 총장, 이 김 여사 조사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시고는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제 삼는 거는요. 네. 비공개로 조사를 했다는 걸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제3의 장소 그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본인한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 두 가지를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검찰에서 수사하는 그런 원칙을 보면 예. 검찰청사 안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개냐 비공개느냐는 건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총장한테 총장이 수사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총장한테 보고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제 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한 것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뭐 이제 이런저런 논란이 된다 뭐 이렇게 그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데 저는 뭐 별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거든요. 그 검찰총장의 권한을 그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중앙지검장이 그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거는 예. 결국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검찰총장의 지시도 어기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뭐 이런 거를 고려해서 나름 예. 본인의 판단하에 그 일을 추진했는데 네.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총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이원석 총장이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한 이 검찰을 지시하면서 검찰 내부가 지금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 명품백 수사팀 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이 같은 검찰 내부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저 사표를 낸 검사분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이 검찰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자,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예. 수사도 더 힘차게 할 수 있고 그 하고 싶은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계속 위축이 되고 예. 하고 싶은 거나 해야 할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많이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 검사는 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이거 완전히 오만한 거죠. 나만 뭐 잘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게 뭐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사표를 낸 거잖아요. 아하. 자, 검찰총장이 이게 검사들만을 생각하고 네네. 자기 조직만을 생각한다면 예. 이렇게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오만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병목 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원석 총장 또 이창수 중앙지검장 모양새가 지금 정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을 패싱한 사실상 패싱하고 대통령과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저런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까? 저는 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도 취재를 하잖아요. 예. 취재를 해보면 이번 일이 사실은 요거 한 건만 가지고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 올해 초부터 있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원석 검찰총장과 당시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네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 예. 뭐 이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그 대면 조사를 뭐 반대하거나 이런저런 다른 조건을 달거나 뭐 이래서 성사가 안 됐던 과정 속에서 지난 그 5월에 네네네. 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이제 결과물로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해서 대면 조사 이거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것도 검찰청사 내에서의 예. 이제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 쪽이 계속 이제 반대해왔고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의 장소에서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했다는 거는 그 배경은 뭘 믿고 그랬겠어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 쪽 또는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금 이거를 뭐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뭐 고심 중인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출근길에 총장 패신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도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기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뭐 네. 이런 소식으로 들리긴 하지만 네. 조금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면 이원석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 빨리 하겠다, 뭐 5월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임기 중에 마무리하겠다. 있는데 그 속도가 안 나니까 이런 식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민감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결과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고 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결과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결과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굉장히 큰 논란 속으로 빠지고 검찰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으로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는 이제 없다. 2년 2개월이나 사실상 검찰총장을 했는데 무슨 욕심이 더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에 적시된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된 행위 외에는 국민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조직을 좀 바로 세우고 앞으로 수사하는 검사들이 좀 더 당당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존중받게 만들겠다 이런 저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지는 알겠으나 왜 이원석 총장은 그 기간이 주어지는데 왜 결과물을 내지 못했느냐는 걸 제가 말 여쭤본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계속해서 그걸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여사 측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원석 총장은 계속해서 직접적인 대면 조사 검찰청사 안에서 이걸 요구했는데 계속 반대하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밀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창수 지검장은 이제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그냥 총장한테 보고 안 하고 밀어붙인 거고 이원석 총장은 그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이걸 다 뒤집어서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자 검찰청사로 나오세요. 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정말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갑니다. 이랬을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이제 이게 뒤집어 놓고 보면. 그래서 이게 뭐 어느 한쪽이 100%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원석 총장은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검찰의 신뢰 뭐 이걸 위해서 여하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던 것이 꽤 오래된 그 결과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달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 검찰청이 아닌 이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수사 지휘를 못 받도록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게 도대체 어느 정권의 누구였습니까? 바로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런 탈법적인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패싱이라고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까?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자, 지금 얘기가 이제 중앙지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총장 수사 지휘권 중단 이것 때문에 보고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제 명품백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설득력 있어 보이세요? 결과론적인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좀 변명으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검찰총장 아니에요. 특히 수사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속 상관이에요. 근데 그런 직속 상관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 거에 대한 결과의 후폭풍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라고 저는 봐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대표 대행이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 저런 얘기들이 국민한테 귀에 들리잖아요. 예. 저게 말도 안 돼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얘기가 잘 들리네라고 한다면 저 얘기를 할 빌미를 준 겁니다, 검찰이. 아하. 그러면 특검에 대한 명분이나 빌미도 훨씬 더 제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후폭풍을 고려 못한 게 아주 잘못된 일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눈치를 저는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벌렸다가 이제 그 이원석 총장이 반발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변명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 내부에서 이제 뒤숭숭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결론 이제 궁금한 게 김 여사 한 그 검찰의 결론이 곧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과연 믿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 결론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법조인들한테 아마 그 현장 기자들도 물어보시면 이게 뭐 저 명품백 수수 이건 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의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주가 조작 의혹은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때 무려 13개월을 압수수색부터 탈탈 털어서 조사를 했는데 소환조차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결과가 보이기 때문에 모양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가져가자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이원석 검찰총장의 생각이 아니었나 이렇게 그 판단이 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수사가 나오면 이제 바로 그 조사 장소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가지고서 이제 뭐 야당이나 이런 데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텐데 이제는 더 심한 공격을 받게 생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오늘 열립니다. 최종 당원 투표율이 48.51%로 지난해보다는 낮은데 과연 과반 득표 여부 두고 당권 주자들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전당대회 연설회와 토론회가 거듭되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막연한 환상, 기대 이런 것이 많이 깨지신 것 같습니다. 인기와 팬덤 현상이 우리 당을 지금 많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막상 당원들의 표와는 거리가 있는 거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친윤계들의 조직표가 훨씬 더 모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친윤계가 가장 조직적으로 탄탄하니까. 변화의 불편함을 여러분 대신 지고 가겠습니다. 결국 그 변화로 우리의 미래가 보이면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희망 섞인 뭐 분석도 있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봐서 결선 투표를 갈 것으로 보이세요?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50%를 넘느냐 안 넘느냐는 문제잖아요. 그거 예측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로 볼 때는 넘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저 원희룡 후보가 얘기했듯이 이 당원들은 좀 달라요, 생각이. 일반 여론조사가 잡지 못하는 당원들의 그 성향이 있어요. 이 당원들은 훨씬 더 일반인들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당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50%를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 결선 투표로 갈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당 주변에 저희가 아무리 취재를 해도 다 저런 식이에요. 그냥 뭐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꾸 저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그 막판에 불거진 이 공소 취소 부탁 폭로. 그러니까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여기서부터 불붙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끝날 상황이 아니라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이거 진짜 풀기 어렵지 않겠냐, 이런 후폭풍.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후폭풍이 되게 거세죠. 왜냐하면 누가 돼도 당내 인사들만 이게 관여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당 밖의 인사들도 여기에 관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당이나 국민들로부터 요구를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상황은 굉장히 불리한 이슈다. 누가 공천 취소, 공소 취소 부탁을 당당하다고 보고 그게 법 감정에 맞다고 그렇게 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젠다로 이 어젠다 세팅을 하고 글로 이목을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젠다 세팅하고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죠. 결선 투표로 가야 될지는 봐야죠. 네, 어젠다 갈등으로 가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두관 후보가요, 친명 지지층을 겨냥해서 집단 쓰레기로 변한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지템의 실수라고 올리면서 메시지 팀장 뭐 이런 SNS 팀장을 해임을 했어요. 야,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행태다 이렇게 봅니다. 치고 빠지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SNS 팀장이나 메시지 팀장이 쓰레기 같은 당원들을 쓰레기라고 표현할 때 과연 본인들이 그냥 보고 안 하고 김두관 후보 본인한테 보고 안 하고 썼을까요? 저게 얼마나 위험한 단어인데 그렇죠, 정치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고를 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김두관 후보가 그 사람들을 해임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김두관 후보가 뭐 굉장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뭐 관련 내용도 삭제하고 뭐 메시지 팀장 해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적으로 했었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 입에서 저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원외 인사인죠, 이 정봉주 후보가 1위를 달리는 걸 두고도 친명계 당혹감 감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결과를 냉정하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심판을 위주로 모였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걸 잘할 것으로 보이는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럽고 자기의 어떤 리더십이 그 스탠드 언론, 그러니까 홀로 이렇게 서 있는 리더십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좀 빠르게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과요, 민주당 해산 요구 국회 청원 동의수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야, 정청래 청문회가 이것도 생기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본인은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러니까요. 본인 청문회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깃장으로 보이고요. 그 이렇게 정청래 그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분을 이제 청문회로 끌고 가고 이래서 정쟁화를 하는 바람에 지금 국회 청원 사이트 자체가 완전히 정쟁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1, 2, 3위가 다 정쟁적 요소의 청원입니다. 하루빨리 저는 국회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수습책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GM과 합작으로 미국에 짓고 있던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전기차 불황 때문에 전기차의 부정적인 또 트럼프 대세론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운영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 가동을 목표로 미시간주에 짓고 있던 3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전기차 수요 정체 등의 여파로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겁니다. 다른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GM은 올해 전기차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5만 대 줄이기로 했고, 테슬라도 멕시코 공장 신축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미국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업계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And I will end the electric vehicle mandate on day one. Thereby saving the U.S. auto industry from complete obliteration, which is happening right now, and saving U.S. customers thousands and thousands of dollars per car. 트럼프 후보는 모든 수입품의 보편 관세를 3% 수준에서 10%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행되면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밖에서 만드는 자동차는 다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정책을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온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장마철 침수 피해로 제철 채소와 과일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물가 얘기, 물가 오른다는 얘기,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 새롭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날씨 때문에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폭우, 폭염 때문에 상추, 시금치 가격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로 축구장 약 1,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삼겹살보다 비싸다는 상추가 금값입니다. 아이고. 상추가 지금 적상추 소매 가격이 100g 기준 2,100원을 넘었었는데요. 네. 일주일 만에 56%, 한 달 만에 136%가 뛰었습니다. 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채소죠. 깻잎 가격도 일주일 새 두 자릿수 넘게 올랐고요. 네. 이외에도 시금치, 풋고추, 오이, 애호박 가격도 모두 날씨대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장마가 길어지면 그렇죠. 지금 올라오고 있는 3호 태풍 개미의 영향권도 있거든요. 그렇죠. 길어지면 신선 채소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채소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 과일도 또 난립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수박. 재배 산지가 침수가 되면서 올여름 수박 대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제철 과일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게 뭐냐? 바로 수박입니다. 그렇죠. 수박 지난해 아마 괜찮은 거 한 통 사시면 4만 원, 5만 원까지 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수박 대란에 이제 예. 대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수박 도매 가격이 지금 한 통에 여지간한 것은 2만 1,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이제 일주일 새 3.5%나 올렸는데요. 문제는 대표적인 수박 산지가 충남의 논산과 부여 지역인데 네. 폭우로 인해서 하우스 재배 산지의 60에서 70%가 침수 피해를 받습니다. 아마 수박이 물에 오랫동안 잠겨 있게 되면 네. 이게 당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면 팔고 난 다음에도 소비자 환불률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문제는 장마 끝나고 나면 8월 초 바로 네. 휴가철이거든요. 그렇죠. 휴가철 수박 한 통은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은 더 비싼데 당도는 더 떨어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이렇게 채소, 과일 가격 올라가면 장마가 끝난 다음에 농산물 가격 올라서 이제 밥상 물가 또 끌어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계속 나와요. 아마 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석 달 연속 2%대로 낮아졌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식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인데 장마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서 밥상 네.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걱정했던 건 두 가지였거든요. 과일 가격, 채소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였는데 금사과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 햇사과, 아오리 사과가 나오면서 사과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제철 과일 가운데에서도 복숭아, 포도 가격이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추, 오이 가격, 특히나 상추는 재배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한 2, 3주 정도 지금 재파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날씨가 변수이긴 합니다만 8월 초순 정도가 되면 정부는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큰 먹거리,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의 경우에는 이 장마의 영향이 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대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서울의 주요 지역들의 집값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이달 들어서요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3조 6천억 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의 주범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올라가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우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제 가격이 오르니 이거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여기 대출 규제, 9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니까 한도 축소되기 전에 네. 막차 타자라는 수요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실질적으로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것도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 연내 지금 뭐 미국과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 보니까 예. 하반기에도 대출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 말에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이미 연간 대출 목표치 초과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대책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올해 연간 목표치가 12조 5천억 원 증가분이었는데 이미 6월 말 기준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년 만에 연간 대출 증가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해 버렸는데요. 정부는 연초부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제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2에서 3% 이상 증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추세라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5% 넘게 당초 목표치의 2배 이상 웃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하반기에 시중은행의 대출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이렇게 은행권의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 그렇죠.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금융권 대부업체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는데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세 이제 주도하면서 은행들이 이래 들어서 주담대 금리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접하는 금리는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NH농협은행이 오늘 24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리면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은행권이 이처럼 가상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소비자한테 적용되는 대출금리 낮아지고 있다. 좀 이례적이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왜냐?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거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거금리는 보통 은행채와 연동돼서 자동으로 이제 매겨지게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자 네. 은행채 금리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은행권만 신났다는 거예요. 왜냐?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를 더 큰 폭으로 낮추면서 이른바 예대 마진차를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권이 대출 총량 규제를 이유로 은행권만 이자 장세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금리도 또 어떻게 또 나올지 좀 대책이 금융당국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로 공석이 된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해리스 부통령이 이어받는 분위기입니다. 당내 경쟁자가 속속 해리스 지지를 선언한 데 이어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 당내 유력 인사도 지지 대열에 합류하면서 해리스 대세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황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선언 하루 만에 해리스 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 행사에 나섰습니다. Joe Biden's legacy of accomplishment over the past 3 years is unmatched in modern history. In one term, he has already, yes, you may clap.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사실상 시작한 건데 당내에서도 해리스 대세론이 빠르게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당 거물급 인사인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로 이끌 것을 전적으로 확신한다며 지지를 표했습니다. 앞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공동 성명에서 해리스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원 의원들도 속속 지지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106 days. If we're going to wage a successful campaign against Donald Trump, we've got to get our act together. 민주당 지도부도 조만간 공식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리스 캠프에는 24시간 만에 1,125억 원, 올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정치 기부금이 몰렸습니다. 해리스가 선출되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선 후보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파리에 도착했는데요. 현재 도착한 북한 선수단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은 하계올림픽에 8년 만에 참가하는데요.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북한 선수단의 수화물은 먼저 나왔는데 선수단의 모습은 한참을 보이지 않아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공항을 빠져나온 건데 취재진들의 눈을 피해 버스에 오른 선수단은 창밖을 통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밝은 표정으로 창밖을 보는 모습에 눈길이 갔습니다. 네, 북한이 오랜만에 올림픽에 참가를 하다 보니 많은 관심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수촌에 입촌한 북한 선수단의 생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미디어 공개 구역에 있는 마트를 찾은 모습이 취재진들에게 목격이 되기도 했고요. 선수들의 훈련 상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2관왕인 안창옥을 비롯해 육상, 유도 등 7개 종목 16명이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선수들 선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정이었습니다.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70mm의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비구름은 충남 북부와 강원 내륙,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기와 충남 북부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에 최대 8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도 10에서 60mm, 충남 북부에도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난밤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도 나타났는데요. 현재 충청과 남부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특히 남부와 제주는 체감온도가 34도를 넘어서며 무덥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27도, 광주 33도, 대구 34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은 비가 이어진 뒤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